그럼 그냥 갖다 넣었을 수 있죠. 그거는 혼내주려고. 그래서 수법적으로는 저는 장 씨의 범행일 가능성도 오히려 훨씬 높다고 봐요. 늘 평화롭던 작은 마을 순천 시내에서 버스로 30분은 넘게 들어가야 나오는 이곳에 이런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리라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천변. 희망근로로 풀베기를 하던 중 오전 9시가 되자 잠시 휴식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4명이 목을 축이기 위해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최 씨가 3명에게 막걸리를 따라줬고 먼저 본인부터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술을 마신 직후 구토를 하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최 씨는 이송 중 숨졌고 2명은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명이 사망했습니다. 76살의 이 씨는 막걸리를 마시자마자 뱉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술이 이상했어. 색깔이 좋으니까 누가 고급 술이라고 받아놨나 보네. 그래서 꿀꺽꿀꺽 마시다 보니까 먹는 사람이 다 쓰러지더라고. 일반 막걸리와 달리 짙은 색을 띠고 있던 막걸리. 이 막걸리는 어디서 난 것일까? 집에 술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술인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막걸리 2병을 방에다 갖다 놓고 일 나갔어요. 남편 백 씨의 말에 따르면 7월 6일 새벽 5시쯤 최 씨의 집 마당에 까만 봉투가 놓여 있었는데 안에 막걸리 2통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남편 백 씨가 마루에 갖다 놓았는데 이걸 아내 최 씨가 가지고 일터로 나갔고 이를 최 씨와 할머니들이 나눠 마신 거였습니다.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문제의 막걸리 750ml 2병 가운데 한 병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이제 사건의 핵심은 대체 누가 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피해자 최 씨 집 마당에 두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막걸리 병뚜껑이 따져 있었는지 여부나 주사바늘 흔적 등 외부 주입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조사 진행했습니다. 근데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에서 별다른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자 경찰은 가족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최 씨의 남편 백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했는데 최 씨가 술을 좋아했고 그날 새벽 막걸리를 발견해 마루 앞에 둔 사람이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편 백 씨는 최초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뭔 막걸리를 줬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다며 병원으로 가긴커녕 현장으로 달려가 막걸리병부터 찾았습니다. 장모 역시 백서방이 술을 마시면 딸을 많이 때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며 통곡했습니다. 백 씨가 평소 욱하는 성질이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문제로 돈이 없다며 걱정하고 직접 부조금을 일일이 챙기는 등 돈부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백 씨가 아내의 죽음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딱히 없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도 없었고 농사일을 같이 하는 아내가 사라지면 본인 부담만 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까지 나오자 경찰은 가족들에게 다른 의심 가는 사람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막내딸이 동네 장씨가 자기 성추행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 최 씨랑 장씨 아저씨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26일 경찰은 장 씨를 긴급 체포했고 장 씨가 범인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때부터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9년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팟빵 기준으로는 한 4년 전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에피소드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방송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재신 관련된 이야기까지 있어가지고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이게 독살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막걸리를 이제 통해서 먹인다면은 이게 특정을 하느냐, 불특정 다수를 노리느냐, 여러 가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당시에 먹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목적의 범죄로 좀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수법적으로는 그렇게 고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네. 네, 냄새가 나고 보면은 또 파래요. 색깔이 좀 달랐다라고. 네, 많이 달라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꿀꺽꿀 먹으면은 혹시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공격
하는 행위,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막걸리 750ml 병 속에서 청산가리라고 하는 게 검출되는 겁니다. 그 넣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넣은 겁니다. 네. 근데 의도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막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뭐 주사기나 이런 걸로 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청산염은 고체기 때문에 네. 갈아 갖고 넣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넣은 거예요. 근데 작정하고 넣는데 아주 수법적으로 고도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상이 문제예요. 할머니들이 눈도 침침하시고 바로 토했으면 안 돌아가셨는데. 별다른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두 병 중 한 병에만 청산염이 들어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문이 남으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문 있는 상태로 했다면 자기도 다칠 수 있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문이 없는 게 맞는 거고, 왜 한 병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걸 완전히 그냥 죽여버릴래라가 아니라 네. 혼내줄래의 의도가 보이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네. 분석했을 때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은 안 들어있는 걸 본인은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병을 까서 자기 잔에 따를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그렇죠. 상대방은 독이 들어있는 걸 먹일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그 상황을 했었죠. 조정도 할 수 있는 상황. 자기가 만약에 하려고 하면 소주를 했겠죠. 소주 같은 구별이 안 되는, 이건 구별이 되거든요. 네. 따라 놓으면 색깔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상황의 심리는 저는 좀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의 이 범죄냐, 아니면은 그냥 불특정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좀 독만 보내놓은 뭐 이런 그렇죠. 후자죠. 후자. 예. 쪽이다. 누가 먹어도 되는. 네. 특정이 누가 먹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게 여기 이 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데, 네. 하필 그게 일하는 나가는데 그걸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주요한 그 타겟은 할머니들은 아닌 것 같고. 네. 그죠? 지금 이제 이 행동이 나중에 이제 검찰이 많이 의심하는 부분들이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아이고 내가 막걸리 줬는데 그게 잘못된 거 값어 이러면서 막걸리 병을 찾으러 간 행동들하고, 이후에 어떤 보이는 그렇죠. 돈에 돈 부족. 신경 쓰는 네. 문제, 그다음에 평상시에 욱하거나 다투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어떤 정황을, 심증을 좀 마련을 해주거든요. 부적금을 일일이 챙기고 월노나 구두쇠들이나 네. 자린고비들은 이건 충분히 가능. 성격상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범죄자가 아니라 성격적인 특징이다. 성격적으로 조금 나쁜 사람이에요, 백 씨가. 네. 근데 성격적으로 나쁜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자는 아닐 수 네. 있다. 그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작정하고 한 범인이라고 하면은, 백 씨가요. 네, 백 씨가. 네. 그럼 그걸 표현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저기서 헷갈리는 건, 네. 이 사건 자체가 약간 좀 어리숙한 범죄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아까 말씀. 수법적으로요. 수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챙기고 이거는 충분히 시골 마을에서는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문제가 아니고, 네. 또 그 돌아가신 최 씨의 모친도 저런 나쁜 새끼 진짜 언제가 사고를 칠 줄 알았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인 거지, 네. 이 범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증거로서 가지러 간 거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심정적인 네. 부채감. 부채감이고, 네. 예를 들면 당신은 저기 부인이 죽었는데 이 얘기를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막걸리 줬는데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바로 한 건지, 아니면 약간 다른 얘기도 좀 하면서 이게 좀 약간 시차적으로 뜬 건지, 이 정도라면 사람은 내용과 감정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사실은 간과한 것 같아요. 자, 장 씨는 사실 이제 잠깐 등장했다가 빠지는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성범죄를 딸에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 원한 관련된 혹은 뭐 이제 감정 관련된 그 피해 관련된 사실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대상을 굉장히 좀 특정을 해야 되는 수법을 써야 되든지, 아니면 뭔가 좀 어떤 수법적으로 범행이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어떤 방법을 주로 써서 한다든지. 장 씨가 네. 진짜 이 부부의 네. 딸이죠?를 성추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쌈질을 했단 말이에요. 저 새끼 저거 나쁜 짓 하고 다닌다. 말하자면 백 씨와 최 씨가 동네 소문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저 네. 새끼 저거. 우리 딸 건드렸다. 그렇다. 네. 감정이 안 좋았겠죠? 그럼 그냥 갖다 넣었을 수 있죠. 그거는 혼내주려고. 그래서 수법적으로는 저는 장 씨의 범행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면 안 돼요. 오히려 훨씬 높다고 봐요.
특히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서 네. 백 씨가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3가지 정도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그걸 알고 있냐, 이 병을 갖다 놓았냐, 뭐 죽일 의도가 있었냐, 뭐 이 정도를 했는데 다 아니요 해서 진실 반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 이 시골의 아저씨가 네. 이걸 회피한다는 건 사실은 그건 뭐 네,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네. 장 씨가 유력한 용의자다. 네. 자,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의외의 사람에게서 의외의 진술이 또 나오면서 또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45일이 지나 경찰이 장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수사가 활기를 찾아갈 무렵 검찰은 갑자기 다른 이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남편 백 씨와 막내딸 백양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막내딸의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후 장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걸 수사하는 중에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장 씨가 죽인 게 아닌데 범인이 필요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뿐이고 자신이 엄마를 살해하려고 청산가리 막걸리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막내딸의 예상치 못한 진술. 백미정 양은 평소 엄마와 많이 다퉜고 친언니가 사건 당일 엄마가 막걸리를 마시고 돌아가셨다. 병원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보라 라고 하니까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로 알았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전화하자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등 어머니의 죽음에 놀라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번엔 피해자의 남편 백 씨가 체포됐습니다. 딸이 지목한 공범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검찰이 밝힌 전모에 따르면 피해자 최 씨가 마셨던 막걸리는 범행 나흘 전 시내 장터에서 남편 백 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7월 4일 밤 8시 자신의 집 옥상에서 막내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넣었는데 2병 중 1병의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2회에 걸쳐서 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부엌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했습니다. 막내딸은 마치 알리바이라도 만들듯 남자친구를 만나러 부산으로 놀러가 다음날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공범인 백 씨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냉장고 안에 있는 막걸리를 확인하고 마루 위로 갖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범행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둘이 같이 분담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검찰. 그 막걸리를 피해자 최 씨가 공공 근로하는 데 가지고 간 것이라는 겁니다. 생존자 역시 피해자 최 씨가 자기 집 마당에 누가 막걸리를 두고 갔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체 부녀는 왜 피해자의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을까? 피고인들은 친부녀지간으로서 약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이를 알게 된 최모 씨와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자백을 받아낸 검찰은 사건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현장 검증에서 부녀는 자신의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막내딸 미정 씨의 진술에 의해서만 상황이 바뀌었는데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미정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현장 검증 방식 또한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걔가 어려서부터 지능이 사실 온전하진 않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좀 약간 부족한? 백미정 양의 진술에만 의지해 기소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검찰은 딸의 지능이 낮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교활한 지능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양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수사 과정에서 이 백양 진술이 아주 치밀하고 범행을 또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장 씨에서 갑자기 수사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50일 정도 경찰이 가지고 있던 사건을 갑자기 이제 검찰에서 가져가더니 한 8일 정도 만에 관심을 보여서 한번 넘겨와라, 자료를 넘겨라 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검찰이 주도적으로 좀 치고 나갔는데요. 자백을 받아냅니다. 이 근친상간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죽이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문제가 그 막내딸의 네. 정신적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술한다고 하면 이건 변호사를 대동하고 사실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당시. 예. 실제로 자백 가지고는 수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증거의 왕이 자백이라고 하지만 또 이 조작과 왜곡의 왕이 자백입니다. 네. 분명히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다른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검찰에서 가져가서 자백을 먼저 받아내고 거기에 맞춰갖고 됐을까? 저는 사실은 그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증거를 따라가면서 하면 될 거를 네. 왜 갑자기 지적으로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이 아이를 형태로 해갖고 이렇게 됐을까? 네. 저는 그게 가장 오고 문제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이 아이는 어떤 현실 직감력이 없어요. 네. 아주 정상인 사람의 그 기준으로 네. 이 막내딸을 판단해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다 택시 타고 가나요? 네. 그렇지도 않아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갈 거 버스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급하게 응급 상황이야. 이럴 땐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맥락의 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너 이상해. 너 엄마 돌아가셨는데 왜 택시 타고 안 와? 너 왜 놀라지 않아? 이건 진짜 이건 편견이죠, 편견. 또 한 가지 이제 계획적이다. 오히려 백미정 양은 계획적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도서관에 늘 이제 뭐 사설을 쓰면서 책을 본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백양이 도서관에 간 거는 책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늘 갔던 것으로 그 확인이 게임도 별거 아닌. 네, 뭐 기록 그런 깔려 거죠. 있는 뭐 그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진짜 이 막내딸의 지적 능력에 대한 검사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교활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이제 수사상의 순서를 좀 제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백미정 양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제 증거가 그런 막걸리를 어디서 구했냐라고 해야 되는데 뭐 차를 운전할지도 모르고 이 그렇죠. 막걸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등장한 게 막걸리를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인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해왔다 이러면서 말이 맞춰주고 아버지가 왜 그걸 구해왔냐? 이 동기는 무엇이냐? 그렇죠. 동기는 아버지와 성관계란 걸 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근데 상황이에요. 이제 네. 왜 그렇게 됐을까? 장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게 오잖아요. 네. 이 아이는 지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의 성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네. 이게 성범죄, 강간, 성추행 뭐 이게 뭔지를 몰라요. 네. 이게 범죄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네.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사실 또 똑같이 이 자백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물고 들어가기 수법이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뭐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그 청산염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17년 전에 구매를 한 것이라고 이제 경찰 아마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장간에 쓰는 걸 거예요. 아마 이게 네. 날 세우려고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벌레를 잡을 때 한번 쓰고 남아서 보관 중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창고에 손주들도 있는데 이렇게 노출되게 보관했을 것이냐라는 변호인의 의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17년 동안 공기 중에 그리고 수분도 있는 여름을 17번 보냈으면 이게 과연 성분이 제대로 남아있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네. 밀폐된 어떤 뭐 용기나 이런 거에 넣지 않으면은 당연히 여기에 수분이 들어가서 완전히 변질이 되죠. 뭐라고 해야 돼? 백색 가루를 넣었다라는 딸의 진술이 공소장에 있는데 17년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살구색이나 푸르스름한 색이어야 그렇죠. 돼서 왜냐면 백색이 될 수 없다. 산화가 될 수 있는 네, 거니까. 색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상황이고요. 이 부녀가 근친 성관계를 들켜서 최 씨를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검찰. 과연 이게 진실인지 수사 상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백 씨의 지능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그렇다면 공범으로 지목된 남편 백 씨의 진술은 어떨까? 진술서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와 청산가리는 남편 백 씨가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백 씨는 처음엔 인터넷으로 청산가리를 주문해서 받았다고 했다가 다음엔 공중전화로 판매자와 접선해 샀다고 했다가 현장 검증 때는 4, 5년 전에 자전거 수리점을 하는 이웃에게서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리점 이웃은 12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막걸리를 구매한 식당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백 씨의 주장은 오락가락 분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고 막걸리를 팔았다는 식당 그 소재가 확인되고 있고 저희가 장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남편 백 씨가 막걸리를 구매한 식당은 순천 시내에서 유명한 식당이었고 백 씨는 국밥과 작은 막걸리 3병 값을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들이 파는 것은 900ml짜리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최 씨가 마신 것은 750ml짜리 작은 병. 또한 검찰 관계자가 현장에서 식당 주인에게 막걸리를 어떻게 닫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주인은 철사로 꿰진 더미에서 비닐봉지 한 장을 툭 떼어 막걸리를 담았습니다. 봉지의 가운데가 뜯으면서 찢겨져야 되는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막걸리 봉지에는 이처럼 찢긴 모양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온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막내딸의 진술 역시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정 씨는 오후 8시쯤 옥상으로 올라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탔다고 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미정 씨는 당시 캄캄해서 라이터를 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어두컴컴한 옥상에 가서 작업을 했던 것일까? 청산가리는 맹독성 물질이라 실수를 하면 자신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정 씨는 왜 2병의 막걸리 중 1병에만 청산가리를 탔던 것일까? 현장 검증 당시 검찰과 미정 씨 대화입니다. 왜 한 병만 탔어? 2병 다 타면 들킬까봐. 들킬까봐? 그래서 한 병만 탔다는 거지. 네. 검찰이 이야기하는 교활한 지능범으로 보기엔 어딘지 석연찮아 보이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백 씨와 막내딸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서는 세 식구만 살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미정양의 할머니도 와서 살고 나중에 둘째 딸도 와서 살고 심지어 백 씨는 따로 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반문. 더욱이 미정 씨의 말대로 15년 전부터 아버지와 성관계를 했다면 최초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미정양의 키는 116cm에 몸무게는 18kg밖에 나가지 않아 몸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인 남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도 아무 일 없이 생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족들의 주장.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CCTV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공소장에는 7월 2일 18시경 아버지 백 씨가 막걸리를 사러 자신의 집에서 순천 풍덕동의 모 식당으로 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식당으로 가는 길목에 CCTV 제출을 요구한 변호인. 그러자 검찰은 초동 수사 당시 CCTV가 뇌우에 맞아서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 경찰로부터 부녀의 성관계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보를 했다는 경위는 해당 시점에 다른 부서에 있어서 제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와 이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청산가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꾸준히 됩니다. 이게 뭐 계속 말이 밖에다가 나중에 얻었다고 하는 이웃, 그 이웃이 그 자전거 수리점 전에 철물점을 해서 당시에 그때 썼던 것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한참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17년 전으로 바뀐 조정된 이유가 말이 알아보니까 12년 전에 됐으면 그럼 17년 전이네 이렇게 해서 과거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 도구를 특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범행 도구를 특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말씀드린 대로 900ml 병만 취급하는 가게입니다. 그럼요. 네. 왜냐? 그거는 도가에서 별도로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때우는 거라서요. 네, 그 그건 말이 안 되는 장부에도 거예요. 다 네. 900ml밖에 안 그럼요. 장부도 보여줬다고요 검찰 쪽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집에서 샀다면은 그 비닐봉지를 툭 그렇죠, 예. 철사스테에서 넣어주면 그 찢겨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 담겨있던 비닐봉지는 그게 없었어요.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물적 증거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전혀 상황이었고요. 관련이 없죠. 이 검찰 주장에 의하면 백미정 씨는 오후 8시쯤 청산가리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산가리를 타는데 문제가 이제 변호인이 제기한 통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8시쯤에 올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오후 7시 55분부터 8시 48분까지 9번에 걸쳐서 이 미정 씨가 폰뱅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폰뱅킹을 하면서 이쪽 양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것도 타고 폰뱅킹도 하고 이게 동시에 수행하기가 이게 심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범죄를 기획하는데 거기서 무슨 여유가 나서 폰뱅킹을 하고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놓친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이제 사실 청산가리를 여기 막걸리에 타는 게 네. 그 좁은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몰 시간을 나중에 이 변호인 측이 확인을 해봤는데 일몰 시간이 7시 48분. 그렇죠. 이미 해가 넘어갔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안 맞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족들이 이제 이 넓지도 않은 집에서 말 그대로 바글바글 살고 같이 자야 하고 아버지는 심지어 따로 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15년 동안 성관계를 할 수가 있냐, 가족들에게 안 들키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그렇고 네, 실제로 이제 강간 검사를 해보면 돼요. 그 딸아이의 네, 그 기록을 봐야죠. 실제로 했다고 하면 그게 기록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기록을 봤는데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강간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밝혀주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CCTV 관련돼서 이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를 이용해서 어디서 구매를 해서 어떻게 왔냐. 물론 큰 도로에 다 CCTV가 있고 지금 이제 순천 시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아버지 백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본인 차만 몰고 차를 누구에 빌려주지도 않고 이러신다고 이제 증언들이 확보된 상황인데 이 차가 그 도로를 그 날짜에 움직인 CCTV가 없어요. 결국은 발견을 못했고 검찰 쪽에서는 뭐 뇌우에 맞아서 뭐 벼락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벼락을 맞아서 자료가 없다. 그러면 그놈의 CCTV는 왜 이렇게 때 되면 없어지죠? 뭐 그렇게 얘기를 재판 중에 했다고 네.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네. 이 성관계 문제는 어디서 검찰이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네, 제보를 받아서 경찰이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 경위가 있는데 그 경위부는 그때 다른 이제 간첩 관련된 부서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보안부서에 있었던 거죠. 네. 이 검찰이 야 니네들 도대체 그럼 이 성관계하는 그 제보를 어디서 받은 거야?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담당자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라고. 그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부 지원했거나 아니면은 착각을 했거나.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기초적인 동기가 안 맞잖아요. 네. 자기 부인과 엄마를 죽여야 될 동기가 없잖아요. 네. 동기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 이건 네. 어쨌든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갑니다. 네.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사건의 파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 자료를 세세하게 확보해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는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백 씨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범행에 대한 모의에 있어 각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며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보아 피고인 백 씨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존속 살해, 살인, 살인 미수 등의 점은 각각 무죄, 피고인 백양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산염의 유익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검찰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부분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2011년 11월 말 열린 2심 재판부는 백 씨 부녀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백 씨 부녀를 진범으로 인정했을까? 피고인 백미정은 처음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을 하였으나 범행 도구인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 백 씨와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버지 백 씨는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백미정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와 동기 및 그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 재판부는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로 피고인 백 씨가 동생의 처인 유모 씨로부터 피해자 최 씨가 막걸리를 먹고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고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빨리 가서 막걸리를 찾아야 한다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막걸리병을 찾으러 사고 현장으로 간 점, 마치 피해자가 마시고 사망한 막걸리가 자신이 건네준 막걸리라고 단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인 백 씨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막걸리에 청산염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백양이 청산가리가 희석된 막걸리를 꺼내 마당에 가져다 놓은 지점과 아버지 백 씨가 최종적으로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진술한 지점이 거의 일치하여 피고인 백미정이 이 사건 당일 막걸리를 실제 마당에 가져다 놓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막걸리 용량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식당의 옆 식당에서 500ml 들이가 떨어지면 750ml 들이도 팔았고 막걸리를 산 날이 장날이어서 막걸리가 많이 팔렸다. 피고인이 구매한 식당도 옆 식당과 같을 수 있다며 옆 식당처럼 해당 식당도 작은 병이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들어 1심과 반대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백 씨 부녀와 가족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 애들이 변호사 선임을 했었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다 결정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가다 보니까 선임 못했던 거, 처음에 변호인 못 쐈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1심, 2심 일단 대법원 전까지를 살펴봤습니다. 1심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 없다, 무죄다. 2심인데 굉장히 또 달라졌어요. 일단은 2심 넘어가기 전에요. 너무 눈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항소 이유서입니다. 이제 항소를 하는 검찰의 이유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것은 청산염의 유입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검찰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부분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범행 도구가 중요 네. 범행 도구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칼로 찔러서 살해를 당했는데 네. 그 칼이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어쨌든 자백했으니까 그런. 근데 그 자백의 핵심이 네. 그 도구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의 자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산염을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게 뭐 과거에는 그랬지만 구할 수 없는 시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칼로 찔렀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굉장히 뭐 네모 모양의 특이한 칼로 찔렀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그거를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유입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구멍 숭숭 뚫린 부실한 이 항소유서 이걸 다 그냥 해준 거잖아요. 네. 처음에 단독 범행으로 진술했지만 그 단독 범행으로 진술하는 자체가 불안정한 거잖아요. 네. 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니까. 네. 막걸리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진술이라는 걸 전제한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끌어들임 자체도 자백으로서의 어떤 것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판사는 거꾸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된 어떤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고 해버리니까 부실한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막걸리를 이제 꺼내놓은 막내딸이 꺼내놨다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남편인 백 씨가 그 발견했다는 장소가 같은 장소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장소가 아니라 네. 유사하다고 했어요. 네. 거의 일치와 일치는 다르죠.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갔어요. 아버지 백 씨는 무기징역, 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항소심법을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딸 백양은 징역 20년을 항소심대로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후에 관련된 영화가 결백이라는 이제 배종욱 신혜선 씨 주연의 영화가 이제 이 모티브로 만들어졌고요. 저희 뭐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재심 변호사로 유명하신 박준영 변호사님이 이거 지금 재심 청구를 들어갔습니다. 몇 가지 의심점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건이다. 모든 게 자백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피의자 부녀끼리 대질 신문이 하나도 없고 CCTV를 통해서 보면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질문하는 것 같은 정황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저 CCTV는 저거죠. 신문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신문 영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네, 뭐 이게 대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바닥에 흘렸네, 맞아? 그럼 막내딸은 네. 검찰이 흘리면 안 되잖아. 깔때기 같은 거 쓴 거 아니야? 깔때기를 안 썼는데. 바닥에 조금 흘렸겠는데 깜깜하고 이러면서 뭔가 유도해 나가면서 그렇죠. 해나가는 이건 분들이, 잘못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손정등 갖고 갔어라고 물어보고요. 손정등은 안 갖고 가고 그냥 있는 것만 뭐 라이터로 그냥 비추면서라고 하니까 라이터로 같이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냥 깜깜한데 했구나라고 물어보고 네 맞아? 네 그럼 흘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원하는 답으로 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앞서 잠깐 한 건 뭐냐면 네. 이런 거잖아요. 그 장날에 A 가게가 네. 다른 데서 네. 빌려다가 장사할 수도 있으니까 B 가게도 그렇게 했을 그러시더라고 하는. 아니 그건 추정이죠. 그럼 추정이 아니라 그 가게에서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가게가 아닌 다른 많은 가게가 다 다르게 했다 하더라도 이 가게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 가게를 안 한 거지. 안 한 거죠. 예. 그런데 모든 걸 다 평균적으로 보려고 그럼 왜 법은 왜 합니까? 네. 법이란 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대충 평균 내서 형량 때리면 되지. 또 부녀 성관계에 대한 그 인정도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부족한 백약의 진술에만 있다는 점. 그리고 부녀 간의 대질 신문이 없었고 시나리오대로 이제 자백을 여러 가지 끌어낸 정황이 있다. 특히나 이제
이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지금 이거 담당했던 검사 당시 차장 검사님이 저희가 예전에 고흥 대나무밭 살인 사건이라고 그 매우 이상한 사건이에요. 네, 그 밭에서 나이가 드신 분이 성기 부분에 어떤 톱 같은 걸로 훼손된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2001년 벌어진 사건인데 8년이 지난 2009년에 이 당시 이 검사님이 사건을 보다가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러고 해서 일명 고흥판 살인의 추억을 내가 해결했다. 그러면서 또 유명해졌는데 그 사건의 포인트는 그것도 이제 자백으로 결국 그러니까요. 물증이 없었습니다. 자백으로 일명 해결이 재판론으로 해결된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아마 말씀드렸어요. 끼워넣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네. 말씀 잠깐 드렸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프레임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물적 증거들은 다 그냥 배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전하는 말씀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야.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자네 크라임이라는 채널 아나? 그 훌륭한 채널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거기 PD는 뭐 쏘쏘. 그래도 프로파일러는 very good, excellent 하더군. 굉장히 가짜 뉴스 같은데요? no. 그런데 그 훌륭한 채널 시청자를 보니 구독을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안 돼. 구독을 하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PD에 바로바로 뜰 텐데. 허허, 이거 참. 훌륭한 프로파일링 다 놓치시겠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프로그램의 유지와 성장에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제발. 자, 오늘 저희가 다 끝난 사건입니다. 당시도 다 끝난 사건이었고 의혹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재심이 이제 청구가 돼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론이 좀 형성이 되면 좀 힘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제 재판에 재심 청구되기 위해서 물적 증거라든지 보강된 어떤 것들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겠고요. 저는 계속 밟힙니다. 이 집 이미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막 힘들게 가족들이 모여 사는 약간 좀 가건물 같은 부분의 이런 상황이었고요. 막내딸은 좀 정신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관연한 딸을 데리고 부부가 또 술 한잔 마시고 다투고 그렇게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 집이 강남의 유명한 저택에서 벌어진 청산가리 사건이면 동등하게 과연 이렇게 신문과 재판이 진행됐을지 의문이 굉장히 가는 그런 사건이고요. 가난한 약자들에게도 법이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대한민국을 좀 꿈꿔보면서 오늘의 크라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